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강대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을 모두 방문한 뒤 저는 강대국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크기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배려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진정으로 감동을 준 나라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스포츠 문화와 팬 심리를 연구하던 루카스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축구장을 찾았고 팬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골이 터질 때마다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로 저는 스포츠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축구가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어떻게 문화와 사회를 연결하는가? 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며 축구가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죠. 그러던 제게 충격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요? 설마 농담하시는 건가요? 2023년 9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연구실에서 저는 교수님의 제안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문화 비교 연구를 위해 1년간 한국에 머물러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교수님, 한국은 축구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작은 나라입니다. 월드컵 4강? 그건 2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죠. 요즘은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아이돌이나 좋아하는 10대 소녀들의 나라 아닌가요? 진지한 학술 연구가 가능할까요? 독일의 분데스리가와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를 주로 연구해온 제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그저 연구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손흥민, 물론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그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반문에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루카스, 자네가 독일 축구만 연구하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건 마치 한 방향으로만 난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네.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하지. 한번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보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약간의 무시하는 마음마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독일의 축구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저에게 아시아의 축구는 그저 후진국 스포츠처럼 보였으니까요. 마지못해 수락한 연구 프로젝트.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차피 1년 후면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견디면 되겠지. 최소한 이국적인 음식이라도 맛보는 셈치자. 라는 생각뿐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예상보다 발전된 모습은 놀라웠지만 너무나 조용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죠.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형식적인 곳에서 어떻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꽃필 수 있을까? 역시 이곳에 오는 건 실수였나. 독일 같았으면 이럴 때 맥주라도 한 잔 마실 텐데.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독일의 자유분방함이 그리워졌죠. 기사님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인들과 깊이 교류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제 편견은 첫 번째 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튀니지의 친선 경기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아침에 본 한국인들이 맞나?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열정의 도가니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울려 퍼지는 응원가, 하나가 된 듯 움직이는 수만 명의 인파. 처음에는 이 광경이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상대팀 튀니지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모든 관중이 조용히 경청하는 모습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보여주기식 행동일까? 독일에서는 상대팀 국가가 울릴 때 야유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말이죠. 경기 중에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공격할 때마다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튀니지 선수들의 좋은 플레이에도 박수를 보내는 관중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경기는 3대0 한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은 그 후에 펼쳐졌습니다. 관중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의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하는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더니 곧 경기장 전체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 나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어쩌면 내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제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축구 경기에서 느낀 신선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만난 한국 친구가 루카스, 스포츠 말고 한국의 공연 문화를 경험해봐요. 특히 외국 가수들이 내한했을 때 한국 관객들의 반응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라고 추천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공연 문화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리 지르는 10대들만 가득하겠지. 질서는 찾아볼 수 없을 거야. K-팝 콘서트를 보면 다들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잖아. 하지만 공연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입장부터가 충격적이었죠. 수천 명의 관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도서관에 온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시끌벅적한 독일의 공연장 풍경과는 전혀 달랐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조용히 기다리는 거죠? 저는 옆에 있던 한국인 관객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질서 있게 기다려야 공연도 더 즐겁게 볼 수 있잖아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가려 한다는 것. 그것이 제가 발견한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수의 히트곡을 따라 부르며 손을 흔들고 비트를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스테이가 시작되었을 때는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합창단이 된 것 같았어요. 저조차도 분위기에 휩쓸려 노래 가사를 어설프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을 정도였죠. 공연이 끝난 후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본 어떤 공연장보다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축구장에서 봤던 광경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가 K-팝 가수표를 구해준 덕분에 콘서트에 함께 갈 수 있었죠. K-팝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저였지만 이미 더 키드 라로이 공연에서 충격을 받은 터라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만 개의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마치 별이 빛나는 밤하늘 같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응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공연 때는 관객들이 안무까지 따라하더군요. 수만 명이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이런 단체 안무 중에도 서로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질서 있게 퇴장했어요. 한국 관객들은 혼란이나 무질서 없이 모두가 즐거운 경험을 남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연이 끝난 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할까요? 공연은 끝났고 아무도 이걸 강요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때문이에요. 모두가 깨끗하게 떠나야 다음 사람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우선이었고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개인의 열정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공연 문화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연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이제 저는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K-팝을 단순한 아이돌 문화로만 보았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연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축구 경기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였죠. 이제는 저도 관중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처음으로 한국 축구를 접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경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응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국 관중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다시 한번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열기 속에 담긴 배려와 존중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 팀이 입장할 때 보내는 박수 소리, 그들의 국가가 연주될 때 보이는 경의, 좋은 플레이에 대한 진심 어린 환호.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경기장을 떠나는 관중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주변을 정리하고 질서 있게 귀가하는 모습. 이제는 이런 광경이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죠. 한국의 공연 문화 역시 대단했지만 이 나라에서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충격은 일상 속 배려가 그대로 녹아있는 지하철 문화였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혼잡한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은 항상 질서를 지켰고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노약자석이 비어 있어도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 모습은 제가 살던 베를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더 놀라웠던 건 지하철 안에서 통화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전화가 오면 사람들은 즉시 작은 목소리로 지하철이라 나중에 걸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개인의 편의보다 공공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려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이 갑자기 급정거하며 한 어르신이 중심을 잃을 뻔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반사적으로 어르신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어르신의 상태를 살피며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이런 일상의 배려를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깊은 공동체의식과 공공질서에 대한 존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들은 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문화를 비교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귀국 전 마지막 연구를 위해 저는 2024년 11월 중국 샤먼으로 향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기를 관람하며 한국의 스포츠 문화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저는 일부러 귀국 일정을 조정하며 이 경기를 포함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처럼 질서 있는 응원 문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기대는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 났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서로 밀치며 입장하려 했고 경비원들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한 관중이 소리를 지르며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죠. 저는 이미 이때부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일부 관중들이 음식물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있었고 자리를 두고 서로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축구장이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였죠. 그러나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워밍업을 위해 그라운드에 등장하자 관중석에서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관중들은 레이저 포인터로 선수들의 눈을 향해 비추기 시작했고 심지어 플라스틱 병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될 때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관중들이 일부러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휘파람을 불어대며 국가 연주를 방해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상대팀 국가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건 완전히 다르군.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거친 태클이 이어질 때마다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고 일본 선수들이 부상으로 쓰러질 때는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후반전에는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팀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에서 골을 놓치자 관중석에서 갑자기 폭죽이 터졌습니다. 놀란 선수들이 주저앉았고 경기는 잠시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흥분한 일부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난입을 시도했고 보안 요원들이 이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는 20분 가까이 중단되었고 결국 경찰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질서정연했던 응원, 상대팀에 대한 존중, 경기 후에 자발적인 청소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였습니다. 경기가 재개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관중들은 계속해서 일본 선수들을 향해 물병을 던졌고 인종차별적인 구호를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심판이 중국팀에 불리한 판정을 내릴 때마다 야유와 욕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죠.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중석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일부 좌석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깨끗한 경기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본 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오늘의 경험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문화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스포츠 정신의 완전한 붕괴였죠. 한 코치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연구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극명한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 나아가 사회의 가치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한국의 질서와 배려가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단순한 규율이나 통제가 아닌 자발적인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음 날, 저는 현지 가이드 왕 씨의 추천으로 한 허거 식당을 찾았습니다. 왕 씨는 제 연구를 위해 청두대학교에서 소개받은 대학원생으로 베를린에서 2년간 공부한 경험이 있어 독일어와 영어가 모두 가능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유명한 허거집이에요. 요새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답니다. 왕 씨의 말대로 불과 20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현지인들로 거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연구 자료를 정리하면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왕 씨는 저에게 헛궈 먹는 법을 설명해 주다가 급한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저는 연구용으로 설치해둔 자동 통역 앱을 켜두었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요? 옆 테이블에 10여 명의 중국인 회사원으로 보이는 무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중 한 명은 확실히 팀장급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회식 자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맥주가 몇 차례 오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역 앱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그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이야. 서양 놈들은 우리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해. 그 외국 회사 직원들 봤어? 너무 거만하잖아. 여기가 중국이라는 걸 잊은 것 같아. 제 통역 앱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번역되어 나타났습니다. 마침 그 테이블 옆에는 서양인 남성 2명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온 듯 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노트북과 서류 가방이 테이블 옆에 놓여 있었죠. 중국인들의 고성이 계속되자 서양인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몇 번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팀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소리를 쳤습니다. 뭘 쳐다보는 거야? 너네 방금 욕한 거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 순간 왕 씨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상황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루카스 씨, 이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 사람들 유명 국영기업 간부들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원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고 취기가 오른 그들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일부는 맥주병을 손에 쥐고 있었고 왕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서양인들에게 불만을 표출하려는 것 같아요.
서양인 2명은 주변의 소란을 의식하며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들의 시도는 오히려 오해를 키우는 듯 했습니다. 왕 씨가 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선생님들, 진정하세요. 모두 오해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더 거친 반응뿐이었습니다. 어디가? 우리한테 사과해야지.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 모르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주변의 반응이었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주방으로 숨어버렸고 다른 손님들은 이 광경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왕 씨가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들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중국 SNS에서는 이런 상황이 일종의 오락거리가 되기도 해요. 누군가는 웃으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즐거운 듯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분이 지나서야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들의 대응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왕 씨는 제게 경찰과 중국인들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경찰이 저 사람들이 국영기업 간부들이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아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왕 씨의 말대로였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은 채 오히려 서양인들에게 여권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왕 씨는 경찰의 말을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중국인들을 불쾌하게 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권 없으면 불법 체류로 처리하겠습니다. 결국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식사값은 물론 중국인들의 술값까지 모두 계산하고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승리자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위험이다. 식당을 나오면서 왕 씨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도 중국인이지만 이런 모습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며칠 전 한국의 한 술집에서 봤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실수로 한국인의 발을 밟았을 때 오히려 한국인이 먼저 괜찮습니다라며 웃어넘기고 주변 손님들까지 나서서 외국인을 안심시켜주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축구장에서의 폭력적인 모습과 이런 일상적인 폭력성을 목격한 후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지만 그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한국의 배려와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연구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인 친구 정민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루카스, 다음 주 귀국한다면서요. 혹시 이번 주말에 제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어때요? 한국 결혼식은 독일과 많이 다를 거예요. 궁금한 마음에 참석했지만 처음에는 형식적인 행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음에도 전혀 혼잡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입장할 때는 모든 하객이 일제히 일어나 진심 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독일에서처럼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불거나 야유를 하는 사람은 없었죠. 결혼식 내내 하객들은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고 식이 끝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정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결혼식은 두 사람의 결합뿐만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하객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죠. 결혼식이 끝난 후 정민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루카스 한강에서 자전거 타볼래요? 날씨도 좋은데 이곳에 와서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일상적인 한국의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서 돌아가기 전에 꼭 보여주고 싶어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차원의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강변은 놀랍도록 깨끗했고 자전거 도로는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 있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학생이 자전거에서 넘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즉시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우고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물병을 건네주었고 또 다른 사람은 자전거가 고장나지 않았는지 점검해 주었죠. 와, 이런 광경은 처음 보네요.
제가 감탄하자 정민이 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이런 경험들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질서와 배려는 단순한 규칙이나 의무가 아닌 일상에 깊이 뿌리 박힌 문화적 가치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일상은 작은 배려들로 가득하다. 그들에게 질서는 강요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 아닐까? 처음에는 단순히 스포츠 문화를 연구하러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귀국 전날 마지막으로 서울역 근처를 산책하며 평소 좋아하던 거리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거리의 작은 가게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원을 달리는 러너들까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느낀 질서와 공동체 의식은 단지 특별한 행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봇 같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질서가 실은 깊은 배려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K-팝을 미성숙한 10대 문화라고 무시했던 제가 그 속에 담긴 놀라운 에너지와 질서를 발견하게 된 것을, 그리고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실은 거대한 문화적 가치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축구를 통해 열정을 보여줬고 공연을 통해 단합을 보여줬으며 일상에서 배려를 보여줬다. 이 나라는 스포츠와 문화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게 가르쳐줬다. 귀국하자마자 저는 이 메시지를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생 유튜브 채널이지만 벌써 제 채널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응원 문화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우리도 이런 질서와 배려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편견이 진실을 가린다던 교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저의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이들의 편견도 깨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이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편견들이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오히려 제가 유럽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겠다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번에는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가지고 말이죠.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영국의 BBC가 한국을 다룬 다양한 특집 방송으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인 것을 보고 한국 특집 방송을 계획한 이탈리아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국이 유럽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방문 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생겼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우렐리오입니다. 이탈리아 라이우노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일하고 있죠. 최근 들어 우리 라이우노가 영국의 BBC와 비교해 글로벌 인지도 면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특히 BBC가 한국을 다룬 다양한 특집 방송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국이라 유럽의 문화적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도대체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탐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특집 방송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BBC를 뛰어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야망이 불타올랐습니다. 기획회의를 시작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나열해봤습니다. K-팝, 한식, 첨단 기술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이것만으로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투 전략,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이자 놀라운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분명 독특한 역사와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동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전략과 지혜를 찾아내 세계에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BBC가 하지 못한 일이 될 겁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곧바로 기획안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주요 전투와 전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일까? 유럽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에 비할 바가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전문가로서의 호기심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나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확신을 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지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다큐멘터리가 라이우노를 세계적인 방송사의 반열에 올려놓을 거예요. 기대해도 좋아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이라니 마치 미래로 날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죠.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과 첨단 기술의 향연, 이게 정말 제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일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 도심에 들어서면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전통 한옥이 자리 잡고 있더군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고대와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궁궐의 웅장함에 압도되면서도 그 뒤로 보이는 현대식 건물들과의 대비가 흥미로웠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시대의 역사를 배웠죠. 그들의 지혜와 철학,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버리지 않고 현대화를 이뤄냈군요.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걸 좋아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모습이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의 역사적 깊이를 너무 얕잡아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나라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바라본 서울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곳곳에 녹지가 자리 잡고 있었죠. 현대적인 도시 구조 속에 자연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아우렐리오 씨, 저기 보이는 게 청계천이에요. 동행한 한국인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복개된 하천이었는데 최근에 복원됐어요. 도심 속의 작은 생태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듣고 더욱 감탄했어요. 발전만을 쫓지 않고 환경과 역사를 함께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의 진정한 강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취재를 이어가며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첨단 기술의 메카인 삼성이나 LG의 본사를 방문하기도 하고 전통시장인 광장시장도 둘러봤죠. 그곳에서 만난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과 정겨운 대화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더니 상인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외국인이구만. 특별 서비스야. 맛 좀 봐봐. 그렇게 처음 먹어본 떡볶이의 맛은 지금도 혀끝에 생생합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이 모든 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니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 나라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현대와 조화롭게 융합시킨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정말 특별해질 거예요. 한국의 진정한 모습, 그들의 지혜와 열정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본격적인 한국 탐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역사와 전투 전략을 깊이 파고들 차례였어요. 한국의 전투 전략을 탐구하던 중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의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 한국을 지켜낸 영웅이었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전투인 명량해전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13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로 싸웠다고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죠. 한국인 역사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죠. 저는 그 전투의 상황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압도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과 혁신적인 전술에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좁은 해협의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 적의 대규모 함대를 분산시켰고, 그의 유명한 하객진 전술을 사용해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하객진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펴는 듯한 모양으로 배를 배치하는 전술인데, 이를 통해 적을 포위하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상황을 완벽하게 활용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애국심,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특히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에 대해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16세기에 이미 이런 혁신적인 군함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거북선은 철판으로 덮인 지붕 위에 날카로운 철침을 박아 적의 승선을 막고 연기를 내뿜어 적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해요.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도 탁월했어요. 그의 유명한 일기인 난중일기를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도 알 수 있었죠. 이순신 장군은 승리 후에도 전사한 병사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는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던 거죠. 저는 한국의 전투 전략이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지혜와 혁신, 그리고 깊은 애국심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오늘날의 비즈니스 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 혁신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이 모든 것이 현대 사회에도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수의 진남관, 통영의 한산도 등을 둘러보며 그의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현장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400년도 더 된 과거의 전투를 상상해봤어요. 수많은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화살과 포탄이 오가는 혼란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의 책임감과 압박감, 그리고 필승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정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뛰어난 전략적 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세계적인 기업들의 성공 뒤에 있는 정신적 바탕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눈에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갈고 닦아온
정신적으로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후 저는 한국의 현대 군사 전략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군사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전쟁은 세계 냉전 구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작은 나라가 세계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은 수적으로나 무기 면에서나 열세였지만 놀라운 전략과 끈기로 맞섰어요. 전문가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백마고지 전투나 다부동 전투 같은 곳에서요. 이 전투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저는 한국군의 전략이 이순신 장군 시대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공격하는 방식. 마치 현대판 명량해전 같았죠.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경 속에서도 끈기와 지혜로 이겨내는 법을 알고 있었고 이는 단순히 군사 전략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과 그 속에서 피어난 한국인의 정신. 그것이 현대 한국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당시의 주요 전투지들을 방문했어요. 철원의 백마고지, 칠곡의 다부동 전적지. 그곳에 서서 70년 전에 처절했던 전투를 상상해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행한 한국인 스태프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게 우리의 의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그 바탕에는 이런 정신이 있었던 거죠. 한국의 현대 군사 전략은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전문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론이나 AI를 활용한 감시 시스템, 사이버 방어 능력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과거의 지혜와 현대의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었거든요. 한국 전쟁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국가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상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했지만 점차 자체적인 무기 개발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현재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는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현대 군사 전략이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지역 안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군의 해외 평화 유지 활동 참여, 국제 군사 훈련 주관 등을 통해 한국은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략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이를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힘,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지혜. 이 모든 것이 현대 한국의 성공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탐구하기로 했어요. 바로 교육이었죠. 한국의 놀라운 성장 뒤에는 분명 특별한 교육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교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이미 많은 학생들이 등교해 있었죠. 학생들이 이렇게 일찍 오는 게 보통인가요? 제가 동행한 교육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침 자율학습을 위해 일찍 와요. 한국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수업을 참관하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집중력과 열정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영어로 토론을 할 때도 그들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특히 PISA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학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고민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교육열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 교육의 양면성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성과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 이것 역시 한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수능이라 불리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듣게 됐죠. 수능 당일에는 모든 회사가 출근 시간을 늦추고 비행기 이착륙도 제한된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교육과 입시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의 사교육 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토록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교육열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육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코딩 교육이나 메이커 교육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느꼈어요. 전통적인 강점은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또한 한국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인 평생 교육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생 학습 문화가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열정과 성취 욕구,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작용.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빠른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 교육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교육에 대한 열정.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안고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측면을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정의라는 독특한 개념에 대해서였습니다. 한국의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이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팀은 한국의 시골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번화한 도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적한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가 마을에 도착하자 한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게 놀라웠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멀리서 오느라 배고프시죠? 점심 먹고 가세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냥.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할머니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작은 시골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각종 나물 모두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저는 할머니께 왜 낯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니 우리 마을에 온 손님들인데 손님은 귀한 분들이에요. 정성껏 대접해야죠. 그 순간 저는 정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을을 둘러보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정의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길을 가다 만난 할아버지께서 직접 기른 과일을 선물해 주시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한국인 스태프가 설명해 주었죠.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거죠.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그것이 한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었던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정의 문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도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물론 도시에서는 시골만큼 강하진 않지만 여전히 존재해요. 스태프가 대답했어요.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 문화라든지 재난 시 자원봉사에 나서는 모습들. 이 모든 게 정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정,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던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한국의 또 다른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정은 또한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 장기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우리를 대접해 주신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손을 꼭 잡으시며 다음에 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뭉클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이구나. 치열한 경쟁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따뜻한 인간미,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점. 이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한국의 진정한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우렐리오, 한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요? 동료 제작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인간적인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을 지닌 진정한 강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본 한국의 지혜와 용기, 한국 전쟁의 비극을 극복하고 일어선 불굴의 의지,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으로 대표되는 따뜻한 인간미.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의 여러 모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현대적인 서울의 고층 빌딩들,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 부산시장의 활기찬 풍경,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롭게 보였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발전 속에서도 한국이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부의 도움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이 보여준 빠른 회복력은 이러한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으로 대표되는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서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창의성과 문화적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어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보며 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는지.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강한 나라, 인간미 넘치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겠죠. 동료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경제나 기술의 힘이 아니라 역사에서 비롯된 지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 서로를 아끼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힘말이에요.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최종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 한국 전쟁의 극복 과정, 교육열, 그리고 정의 문화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우노도 BBC를 뛰어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만들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한국을 향한 저의 애정과 존경심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한국이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